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묶여 있는 동안에 정부에서 종부세 안 때리고 재산세 안 때리고 그러면 또 그래? 그럼 해볼 만해. 근데 그게 아니라 팔지는 못하게 하고 너희도 팔면 죽여. 내진에 못 팔았지 세금 왕창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앞뒤가 모순되는 거죠. 아니 못 팔게 만들어 가지고 뭐 안 팔았기 때문에 세금을 때린다? 그럼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이자 투자자이신 아기곰 선생님 모시고요. 또 부동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일단 본 얘기하기 전에 네. 그 부동산 시장 요즘은 어떤 것 같으세요? 선생님 보시기에. 조금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죠. 그 저기 11호 조치 이후로 해가지고 네네. 거래량은 줄고 네. 거래량이 줄으니까 또 양극화가 더 벌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벌어져가지고 이 그 규제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 25개 지역하고 이제 경기도 12개 지역, 27개 지역은 네. 매물도 적고 전세 매물도 적고 예. 반대로 그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약간 지금 거래가 잘 되는데 또 신기한 건 또 전세 거기는 매물이 상대적으로 좀 있고 전세 찾는 사람들이 좀 오히려 적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꾸만 이 규제 지역으로 몰려가니까 네. 그래서 점점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몇몇 그 풍선 효과 나는 지역만 이제 반짝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11호 조치 이후에서도 오히려 또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그런 정말 좀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아서 예. 거래량이 뭐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그냥 비싼 데는 더 비싸지고 서민들은 자꾸 이제 내 집 마련 더 못하게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로 많이 살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도 뭐 3+3+3이다라고 한 또 황당한 뭐 약간 황당무계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이게 미국에 또 살고 계시니까 이게 봤을 때 한국이 좀 별로죠? 부동산 제도 굉장히 규제가 많죠.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고 네네. 거기서 이게 문제가 규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실 보면 이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보면은 정교하죠. 정교한데 그게 누가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가 조금 했을 때는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하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옛날에 뉴딜 할 때 미국에서도 있긴 했었지만 하여튼 대부분 이제 러시아나 이제 옛날에 소련이죠. 또는 북한이나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했어요. 근데 조금 했어요. 나라가 경제가 조그마니 그게 먹혔어요. 근데 지금 같이 나라가 커지고 하는 거는 그냥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시장에 맡겨놓는 게 좋거든요. 근데도 이제 옛날 우리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위 공무원분들은 옛날 생각 잠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뭘 통제하고 뭐를 해야지만 민간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제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뭔가 안 하면은 자기네들이 약간 또 욕을 먹고 또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욕을 먹는 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잠깐 뭔가를 만들어갖고 만져야지 뭐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만질 때마다 그게 시장에서 잠깐만 역작용이 나오는 거니까 부작용 또 역작용이 벌어져 가지고 좀 시장을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요즘 이제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몇몇 인사들이 미국을 예를 들면서 미국은 이래서 우리는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잘못된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 어설프게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나쁜 건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분들도 보면 나도 알아. 미국 나도 유학 갔다 왔어.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 약간 이제 여담일 수가 있는데 제일 위험한 게 그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듣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렇죠. 유학 갔다 오신 분들 한시절 갔다 왔을 텐데 맞아요. 자기들은 이제 많이 안다고 그런 거 미국 갔다 와봤어. 뭐 그런 건데 그 비자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워킹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면 불법입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이제 불법인데 일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세금 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말 주민등록
대접을 받은 적도 없고 네. 미국에도 세금도 안 내기 때문에 그 미국의 제도를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네. 한국에 와가지고 여행했던 사람이 한국 여행 한 달 정도 갔다 가지고 나 한국에도 다 알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자기가 거기서 생활을 해보고 세금도 내보고 돈도 벌어보고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싸워보고 소송도 해보고 그러면서 미국을 배워가는 거지. 그래서 잠깐 스쳐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하고 그걸 갖고 그 얄팍한 지식 갖고 애들 가르치고 그걸 갖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그게 이제 사실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번에도 전 국토부 차관도 보면은 네. 미국에서는 무슨 임대를 갖다가 무한정으로 이렇게 뭐 연장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오류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전혀 그렇죠. 예,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그거는 아주 극히 특수한 케이스만 그런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유학생도 나 그거 가서 그걸 봤는데 받는 건 아까 같이 특수한 케이스만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제 그걸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네. 특히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이제 살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주마다 네. 다른데 뭐 저는 이제 텍사스 살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살아봤고 2개 주만 살아본 거고 나머지는 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 여행 가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는 들어봤지 네. 직접 살 줄 아는 거니까 직접 거기서는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뭐 텍사스나 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살아보고 세금도 내보고 돈도 벌고 그다음에 집도 사보고 임대도 해보고 임차도 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으니까 보다 이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 3+3+3이 전 뭐 추진이 안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굉장히 황당하죠. 황당하던 게 뭐냐면요. 네네.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임대를 갖다가 그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 다르냐면요. 네네. 만약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던가 또는 어떤 특수하게 나는 임대만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이제 옛날로 말하면 임대사업자죠. 지금 그렇죠. 이제 임대사업자가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지죠. 예. 정부에서 이제 없애는 정책은 나가기로 했으니까 네. 그 임대사업자라는 거 나는 원래 세만 줄 거야 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해 가지고 그걸 뭐 3+3+3+ 해도 돼요. 기업형 임대주택 안 팔 거야. 그 사람들은 안 팔 거야. 나는 세만 줄 거야. 세에서 임대 수입으로 나는 비즈니스 모델이야 라고 하는 건 맞아요. 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이 다 그거거든요.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세제 혜택을 주고 네. 또는 세제 혜택 안 주면은 다른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 특혜를 주고 그러면서 그거 대신에 아까 어떤 의무를 준 거죠.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주는 거잖아요. 모든 시장 경제가 의무를 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또 특혜를 주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다 동시에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오케이. 뭐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선택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왕창 졌어. 그래가지고 3+3+3로 하겠다. LH공사 하세요. 정부 생각하고 져가지고 했어. 하세요. 그거는 마음대로 해. 그렇지. 근데 왜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가 그 문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9년 동안 집을 못 판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토지하고 묶이거든요. 토지하고 묶이면은 토지라는 거는 그 집에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들어온 거는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4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지만 그 거래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세가 들어있는 거는 전세든 월세든 임대가 들어있는 거는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기존에 전세가 들어있으면은 임대가 들어있으면은 그 집을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3+3+3% 그러면 결국은 보면은 세입자는 당연히 계약갱신권을 갖다가 계속 쓸 거죠. 9년간 쓰는 거니까 9년간 그 집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묶여 있는 동안에 정부에서 종부세 안 때리고 재산세 안 때리고 그러면 또 그래? 그럼 해볼 만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팔지를 못하게 하고 너희도 팔면 죽여. 그다음에 대신에 못 팔았지 세금 왕창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앞뒤가 모순되는 거죠. 아니 못 팔게 만들어 가지고 뭐 안 팔았기 때문에 세금을 때린다? 그럼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토지하고 3+3하고 또 종부세 이런 재산세 이런 문제가 서로 엉켜 있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갖다가 논리적 모순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주 백지 상태에
그래서 미국에 어린데 또는 뭐 프랑스에 또는 뭐 아프리카에 불러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봐가지고 너 이게 논리적이니? 그러면 세상에 그런 게 세상에 있겠어요? 그런 나라가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도 그렇고요. 세도를 살 때를 가고 집 살 때는 특히 네. 집 살 때는 끝까지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한 번도 안 만나요. 얼굴들 못 나요. 이름은 알죠. 왜냐면 계약 서명할 때 써 있으니까 네. 이름은 아는데 살 때 팔 때 한 번도 만나요. 집 보러 갈 때 만나지 않습니까? 집 보러 갈 때도 안 만나죠. 안 만나죠. 네, 안 만납니다. 네, 중개법인 하니까. 네, 다 중개법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거와 똑같이 중개법인하고 중개법인이 둘이 이제 거기서 딜하고 계약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내가 만날 수 있는 건 우리 중개법인, 그다음에 중개인, 저쪽에서 만나 중개인, 그래서 중개인끼리 하는 거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만나요. 그렇죠, 그렇죠. 세도 마찬가지예요. 세도 마찬가지고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혹시 뭐 인사하러 서로 만날 수 있어도 그 전 단계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가 자기 세를 안 살고 저 집을 한번 보고 저 집에 그 사람이 원래 강도인데 저 집에 뭐 털 게 있는가 그걸 그렇죠. 생각하고 가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체를 해가지고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거기 그 남자가 사는지 여자가 사는지 그런 것도 알 수도 없고 그냥 다 딜 된 다음에 나중에 입주할 때 입주하고 나가지고 뭐 서로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해야겠죠. 네. 서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얼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권이라는 거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 면접권이라는 건 굉장히 크게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면접권이고 대신에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서류로 심사를 하죠. 그 세입자를 갖다가 내가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네네. 그래서 우리하고 그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선진국은 뭐냐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시스템에. 근데 우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그래서 약간 재미난 것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회사 생활 하다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회사 들어가면은 네. 받는 문화적 쇼크가 굉장히 커요. 한국에서는요, 네. 그냥 그 이제 소위 이제 그 농담처럼 해가지고 위에서 개떡같이 지시를 하더라도 찰떡같이 일을 해가지고 바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못하면 위에 사람이 그러죠. 야, 너는 머리를 도와주고 머리를 뭐에 쓰냐? 장식품이냐? 머리도 못 쓰냐? 그 네가 알아서 그걸 잘 해가지고 와야지라는 거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시했다가 정말 개떡같이 해놓고 밑에 사람이 아니 일을 개떡같이 지시했는데 그럼 개떡같이 하지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미국은 제가 미국이라고 표현한 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같은 거예요. 싸잡아가지고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서는 일을 시킬 때 왜냐하면 미국의 제도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다 그 나라에서 유럽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보면 동떨어진 게 그 매뉴얼대로 일을 합니다.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시스템에서 딱 규정된 거 그거대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임의로 하지가 않아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의 편차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모든 제도가 우리하고 보면 우리는 약간 사람에 대한 거, 뭐 조금 인정에 대한 거, 또 관습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계약서 보면은 뭐 매매 계약서도 보면은 달랑 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표준 임대차 계약장 해합장 한 서너 장이고 네. 계약서는 한 장, 한 장이고 그다음에 뭐 특약 붙어가지고 해봤자 뭐 한 장 더 뭐 그 정도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매매 계약서는 임대 계약서는 계약서가 두꺼워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작아요. 우리는 다르면 뭐냐 밑에 한 줄로 끝내잖아요.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거는 상관례에 따른다. 그렇죠. 뭐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예. 상관례라는 게 뭐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로 다 이제 이제 퉁쳐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약간 그렇게 인간적인 거에 약간 호소를 했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회적 시스템도 그거에 맞춰서 그렇죠. 시스템이 갖춰야 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하나 하는 지금 중간 단계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존에는 경제적으로만 먼저 선진국에 했어도 나머지 사회적 시스템은 선진국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선진국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갖춰 나가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인데 우리는 전세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미국은 네. 또 월세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처음 미국 가셨을 때는 월세부터 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임차인 입장에서 네. 전세가 없는 나라 네. 월세 제도, 미국 월세 제도는 어떻게 보셨었어요? 엄청 아깝죠. 월세 낼 때. 월세가 네. 엄청 비싸요. 보증금 그런 거 있어요?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은 작아요.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월세가 엄청 비싼데 얼마 정도냐면은 네네. 그러니까 집값에 집을 이제 사잖아요. 그러면 연간 따져가지고 집값의 한 6%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억 원짜리 한국 개념으로 10억 원짜리다 그러면 월세가 500만 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년에 6천만 원이에요. 크다. 10억 원짜리가. 그쵸. 근데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0억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저 국평 기준으로 한 20억 좀 웬만한 동네로 한 20억 정도라 그러면은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휘청하죠. 거기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니까 물론 이제 뭐 임금은 조금 이제 높았지만은 한국 기준으로 보면 이게 왕창왕창 나가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얘기하는 게 여보 가서 전세를 좀 찾아보래 나보러. 아니 왜? 그랬더니 월세 너무 아깝잖아. 그 전세를 좀 찾아보래. 그래서 미국엔 전세 제도라는 게 없는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 있겠지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와이프는 저보다 이제 미국에 대한 거는 또 조금 덜 이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간 거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있지 않겠어. 아마 한국인 사이에서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전세 있는 집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이사를 가보자 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월세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집주인한테 이렇게 제안했어요. 내가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주겠다. 깔세 완전히 그냥 주겠다. 근데 좀 깎아줘.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그렇죠. 목돈이 들어오는데 좀 깎아달라. 뭐 최소한 이자 비용보다는 조금 더 깎아기로 해서 그렇게 제안하니까 이런 제 거절당했어요. 자기를 목돈 받아봤자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갖고 있다가 그냥 다 써버리고 자기도 매달 대출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오히려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한국에 전세제도가 있는 게 정말 천국이구나. 전세제도는 그냥 돈만 맡겨놓고 나중에 2년 후에 그냥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내 돈 날라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월세 팍팍팍 한 달에 몇백만 원 이렇게 내봐요. 엄청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한국의 미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월세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고, 그렇죠.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전세라는 제도를 악의 축으로 보고 있잖아요. 악의 축으로 보고 자꾸만 전세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푸시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전세입자도 그러니까 전세입자도 갭 투자를 도와주는 공범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지고 저번에 9.13 조치에서 전세를 갖다가 매매한 집에는 전세 대출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세제도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전세제도가 엄청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제도인데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증금이 일부 있다고 하셨었는데 맞아요. 이게 또 뭐 칼럼을 보았더니 보증금은 온전히 돌려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뭐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이제 보증을 하는 건데 그게 보통 한 2달 내지 3달 정도 금액이에요. 월세에 한 2-3달 정도. 그럼 크진 않네요, 보증금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월세가 이제 우선 월세 금액이 작은 걸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가끔 어떤 이렇게 인터넷 댓글 보면은 이제 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보면 미국이나 이런데 월세가 싼데 한국은 월세 보증금이 싼데 한국은 월세 보증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월세 보증금이 낮습니다. 자, 미국에서 월세 보증금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세를 떼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떼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다가 보증금을 낮게 하는 거고 한국은 떼어 먹히더라도 내가 그거 갖다가 명도 소송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명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월세 보증금에서 까고 그다음에 남을 정도 그 정도 금액을 안전으로 해놓은 거고 미국은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명도성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월세 안 내면 본인이 손해예요. 세입자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증금 갖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증금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온전히 다 돌려받지 못하는데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보증금 그러면 처음에 내가 월세를 안 낼까봐 보증을 하는 건가 보다. 한국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갈 때 와가지고 이제 이제 수리 안 된 거, 그 다음에 집 더럽혀질 거 아니야. 아무래도 쓰면은 뭐 애들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문짝에다가 뭐 낙서라도 하겠죠. 낙서도 할 수 있고 신발 이렇게 이렇게 검은 그 바닥 같은데 검게 뭐 그런 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자기네들은 페인트를 다 칠할 거거든요. 페인트를 다 칠한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 비용도 뺀대요. 거기 조항이 그걸 알았어요. 청소 비용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와이프
와이프하고 저하고 깨끗이 청소했어요. 정말 그 놀른 거예요. 몰라가지고 깨끗이 청소하면 이건 빼지겠지. 정말 깨끗이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청소 비용을 청구하더라고요. 무슨냐면 한국으로 하면 이사 청소, 입주 청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입자가 돈 내는구나. 네, 스팀 청소 같은 걸 다 불러가지고 깨끗이. 만약에 이제 고양이나 개를 키우면 돈이 더 많이 들고 우리는 이제 그걸 안 키우니까 그래도 상대로 해가지고 다 거기다가 자기네가 그걸 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따지면은 자기네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청소하는데 얼마, 페인트 칠하는데 뭐 얼마,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집을 사실 우리나라도 그 임대차 계획이 있긴 있는데 그걸 다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거의 없죠. 우리는 뭐 세입자가 내가 그 입주했을 때 상태 그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원상복구. 네, 원상복구라는 게 청소까지 깨끗이 해요. 입주할 때는 분명히 거기 입주 청소까지 깨끗이 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너 입주 청소 한 것만큼 해놔 그런 거죠.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그다음에 한 것 상태로 똑같이 해놓는 거예요. 그 비용을 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나를 돌려준 게 아니라 몇 주 있다가 그 전화해가지고 저기 왜 그거 안 돌려주세요? 그럼 아직 페인트가 아직 안 했어요. 뭐 청소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 3주 지나면은 띡 보내주는데 뭐 한 반 정도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40%밖에 돌려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부동산 중개인한테 이거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받으려도 너무 적은데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심 부동산 중개인이 좀 가서 얘기 좀 해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근데 소송해도 소송비가 더 많이 들어요. 뭐 이제 그런 얘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재수가 없구나. 대박이다. 거기 어떻게 보면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좀 그러네. 네. 할 수가 없죠. 뭐 자기가 집을 사든지. 그러니까 거기엔 근데 계약서에 써 있거든요. 계약 써 있겠죠. 나갈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임대했을 때 상태 그대로 원시설 그대로 해놓고 나간다. 그게 우리나라 계약서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임대인도 모르고 임차인도 모르고 그런 거니까 나가면 그냥 뭐 크게 부서뜨리는 거가 없으면은 그리고 크게 부서뜨려도 애들 사는 집이 그렇죠. 뭐 그러고 이제 뭐 퉁치고 그 말로 퉁치고 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진짜 원상태 그대로 그거 갖다가 복구를 해놓고 그 복구 비용을 이제 세입자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